행부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월간 주포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월간 주포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와주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가가 많이 오른 덕분인지 새로운 이제 고객분들과 만남도 즐거웠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제 소득을 이제서야 좀 확인을 했는지 아기를 갖자 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준비하는 걸로 해서 차병원에 지금 이미 검사를 끝냈고, 올해는 꼭 이제 아기를 갖는 걸로다가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사 맞네. 경사 왔어. 근데 제가 그 촬영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면서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네네. 그 사표 썼다고 아기를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서 걔 깜짝 놀래가지고 벌써 그만두느냐, 애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다가 기쁜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외벌이 압박이 오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셨는데 그래도 네, 워낙 또 잘 하시니까 이 팔뚝 보세요. 네. 얼마나 듬직한 가장입니까? 네, 좋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하반기 유망 섹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좀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잠깐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하락과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 세 꼭지가 있었죠. 결국은 뭐 추경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은 정책으로다가 갈 거다 했는데, 정말 많은 유동성들이 외국인이 들어왔고 정확하게 이제 정책으로다가 탁탁 타켓이 됐었고, 굳이 세분화해가지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 AI가 됐던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바벨 전략, 한쪽이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성장 위주였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쪽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저PBR, 고현금, 고배당,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버무려 봤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의 유동성에 콕콕 집어가지고 수혜를 입었다. 뭐 사실은 하반기 전체에 약간 큰 맥락상의 그 전략이었는데, 너무 한 달이 집중돼가지고 주가들이 올라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 와중에 또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진짜 하반기가 이제 딱 다가오기 때문에 7월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 6월에 순식간에 다 땡겨버렸어요. 네, 다 땡겼어요 그냥. 와, 그래서 주가가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는 뭐 3,100을 뚫고 코스닥은 뭐 800도 뚫고 야,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펼쳐졌던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야, 그야말로 정말 논한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5월 이후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5조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의 투자자 예탁금은 무려 65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유동성 관련해서 외국인들, 개인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다발 들고 주식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회 요인들을 콕콕 잘 찝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각자 생각하는 7월 월간 주포 유망한 탑3 또 섹터군 또 투자 아이디어 또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또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무엇이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지 각자 또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투자의 기준을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결국 또 7월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장님과 함께 7월 월간 주포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7월 유망한 월간 주포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네, 정책 바벨 전략 해가지고 이제 정책 쪽에 있어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지금 성과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지금 정책이라고 하면 그 이재명 정부에 있어가지고는 AI 그리고 역시나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 이 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작년부터 그냥 세 종목만 봐라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게 셀바스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각각 이제 성격들이 다 다른
요거 소버린 AI라는 용어를 아마 제가 제일 거의 처음 썼을 건데, 이게 미국에 날고 기는 애들 많은데 왜 한국 거 해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냥 한국형 이제 생태계, AI 생태계를 조성할 때 자국의 언어와 문화가 녹여져 있는, 그리고 자국의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지난달에 그 솔트룩스가 한 70% 정도 올랐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더블이 났거든요. 그리고 셀바스 AI 저는 제일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데 25%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방한 거죠. 네, 그리고 그 한 6주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모 증권 방송에서도 LG CNS라든지 그때 삼성 SDS는 심지어 상장하고 나서 최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도 뭔가 국가 주도의 AI 생태계를 뭐 만들어갈 때 특히 LG CNS 같은 경우에는 논캡티브 물량도 많으면서 그 한국은행하고 CBDC 관련된 뭔가 계약도 독점적으로 체결한 건이 있고 경쟁사로 그때 붙었던 데가 두나무 자회사 뭐 람다 256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SK도 그렇고 다 제끼고 그냥 따냈다. 지금 제가 LG CNS라든지 다른 앞으로 나올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도 그 심플하게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 그 기업을 명확하게 심플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장세냐? 유동성 장세. 대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 너무 한 종목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한 종목을 이만큼 사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3배 난 종목에 들어 있으면 다행인데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유동성이 지금은 다행히 퍼져 있지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압축돼 가지고 움직일 때 순환매가 돌 때 그 순환매에 있어 가지고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확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나 어떤 종목 뭐 너 뭐 들고 있어 할 때 나 어떤 종목 왜 들고 있어 그거 뭔데 했을 때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로 딱 압축을 해보자. 그렇게 명확해지면 그게 1순위들만 채워 넣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중이 떠중이 오늘 갑자기 25%가 거래 터지면서 올랐으니까 전혀 안 보던 종목을 갑자기 넣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입에 AI 초입에 말씀드렸던 저는 작년부터 세 종목만 말씀드렸고 2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2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요게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하반기 쭉 보낼 거고 LG CNS 지금 오늘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5만 원대에 산 거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보통의 저 같으면 아마 MDD 관리하면서 여기서 팔았을 텐데 지금은 LG CNS를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인 거지 얼마에 뭐 샀고 되게 디테일한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꾸준히 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위까지 그냥 들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깃발 꽂아놓고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AI 쪽이 조금 이제 성장 쪽이고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한 축이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의 바벨로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한쪽은 조금 묵직했으면 좋겠는데 이쪽도 많이 튀었죠. 저 PBR, 뭐 배당 성량, 그리고 지주사 요런 것들 제가 꾸준히 이제 봤던 쪽도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환율 하락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도드라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딱 남아있는 몇 가지 애들이 있어요. 뭐 SK라든지 SK 스퀘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중대표 소송제 뭐 요런 새로운 용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국 이거는 자회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자회사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의 임원을 또는 대표를 소송을 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도 사지만 SK 스퀘어도 사는 전략 그런 식으로 버무릴 수가 있다. 그리고 SK 스퀘어, 두산, HD 현대 이런 거는 남겨놓고 신규 진입하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힘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HDC라든지 SK 디스커버리 쪽을 보시면 조금 좋으신 게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딱 켜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얘가 PBR이 아직도 0.27배밖에 안 돼요. PBR이 낮으면서 안에 구성이 뭘로 돼 있느냐? 에너지 쪽.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SK 가스 쪽이 듬뿍 담겨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CEO가 있거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행위가 주식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봤을 때에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싶은 요지, 성수동 땅, 뭐 삼성동 땅, 핫한 곳. 너무 갖고 싶은 신사동 땅 이런 데에 4천억 이상 이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버무릴 수가 있고 HDC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익히 알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지주회사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파크 하얏트 요런 리조트, 콘도 이런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싶은데 곳. 네. 그 정도만 돼도 좋은 곳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빵빵하게 이제 저 PBR 쪽이든 배당 쪽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사업권도 좋다. 그리고 끝으로 현대GF홀딩스는 계속 그냥 밀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정지선 이제 셰프가 아닌 회장님이 지분을 40%나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72년생이고 오너 일가지만 어리기 때문에 상속 이슈 이런 것들 없이 주주가치 제고를 끝까지 땡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버무리면서 지금 PBR이 많이 올랐지만 뭐 0.3배대인 거고 ROE가 2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저 PBR을 같이 접목하실 분들은 현대GF홀딩스와 코롱 정도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어쨌든 양손에 성장 쪽과 이렇게 뭐 지주사 쪽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신 명확하게 하고 하루는 요거 샀다 하루는 요거 샀다 이러지 말고 조금 앞으로 하반기는 점점 진짜 압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아까 전에 도표로 올려드린다는 그 종목에서도 압축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명확한 종목에 머무르시면서 즐겨야지 컨셉이 불투명하고 2군, 3군인데 그냥 당일날 올랐다고 마구잡이로 유동성 파티다 이래가지고 도파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바야흐로 대유동성 장세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반기 전망을 좀 했어요. 거기에서도 제 핵심 키워드가 유동성 축제를 즐기자.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딱 두 가지 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가 성장주, 하나가 이 저PBR 주식. 그래서 내가 안정지향형이면 이쪽을 좀 비중을 높이고 위험지향형이면은 성장주 파트를 좀 높이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다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쪽 파트로 유동성 축제가 펼쳐지고 있으니 요게를 적당하게 천친과 같은 느낌으로 딱 받치고 있으면 요거를 받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다발들이 지금 한국 증시로 향해 오고 있으니 계속 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쭉 가면 된다. 그게 좀 핵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바이고 저는 이 축을 이 바벨을 완성하신 분들은 그냥 놀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 엄청 긴 거 아시죠? 한 일주일 쉬거든요. 그냥 놀러 갔다 오셔도 언제 이렇게 내 바벨이 커져 있지? 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바야흐로 대유동성 장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수빈님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이제 7월 월간 주포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사실 저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책 바벨 전략이 저에게도 사실 핵심 투자 아이디어인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좀 쪼갰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AI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AI를 주목해보자입니다. 제가 이 7월 월간 주포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7월에 중요한 이벤트 이슈를 한번 쫙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좀 유예 협상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예측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높은 곳엔 투자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내 돈을 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곳에 넣기 위해선 내가 봐야 될 게 뭘까를 보니까 와, 정부가 너무 정책을 화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특히나 이 AI 100조 넘는 와, 이 금액을 심지어 기업 관계자들까지 수석에 앉힐 정도로 굉장히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단기간에 끝날 만한 흐름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 AI 육성 정책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하기 전에부터는 크게 2개 기업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솔트룩스랑 코난 테크놀로지였어요. 아쉽게도 제가 셀바세일을 아직 편입 못했는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AI 분야에서 이 2개 기업 외에 이쪽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네이버의 주요 인사 2명의 인물을 핵심 관료에 앉힌 것이 저는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걸 좀 생각하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도지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힌 것이 좀 오마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단기간. 물론 그 이후로 2명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이번 하정우 센터장님이 이 수석으로 앉혀진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한 모멘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네이버도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다 보니까 네이버를 슬슬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업을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명히 편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LG 관계자들도 앉힌 것을 또 부장님께서 좀 체크하셔서 LG CNS를 또 편입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전이지만 그 전인가요? 땡큐 하고 있죠. 땡큐 하면서 뭐 사실 그 번외적으로 로봇으로 넘어가더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딱 하나 사라면 로보티즈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히면 뭐 클로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였을 때 그거였었는데 그것도 동일한 이제 수혜를 입었고 역시 유동성이구나. 이번에 그 LG 관계자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로보티즈가 당일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정부 정책의 파워가 세다.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저는 SK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SK 최태원 회장이 SK의 이제 4번째 퀀텀 점프를 AI 투자로 이제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울산에 AI 단지를 이제 조성한다라고 하는 게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 이거는 글로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이게 마침 또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랑 매우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뭔가 SK와 정부와의 그런 관계성이 맺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런 사업적인 방향성을 볼 때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장기간 좀 입어가면서 AI향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AI 단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SK 계열사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맡고 또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뭐 SK 이터닉스, SK 가스라는 기업들이 에너지를 맡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총괄할 수 있는 SK까지도 이제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다음 달에도 저는 이 정부 정책 중에서도 이 AI 쪽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하는 월간 주포 시간 이제 7월 월간 주포 유망 섹터 탑3 중 그 2번째를 말해볼 텐데요. 부장님께서 준비하셨던 7월 월간 주포 그 2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2번째는 대유틸리티 시대입니다. 아까는 대유동성 장세였는데 대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또 대유틸리티 시대네요. 큰 게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최근에 이제 한전이랑 오늘의 한국가스공사까지 해서 올랐지만 이게 사실은 요 바로 전에 환율 하락 수혜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 꼭지거든요. 그때 이제 뭐 유통 쪽에서는 신세계,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그리고 이 유틸리티 쪽은 뭐 한국전력, 지연난방공사가 있다. 그리고 그 개별 종목단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조금 더 딥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틸리티만 따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결국은 AI 랑 연관이 되는 게 AI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를 결국은 서해안, 남해동해 해가지고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요게 진행이 되려면 한 10년간 매년 11조씩 태워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게 지금의 한국전력의 연간 순이익이 한 13조 정도인데 내년까지도 땡겨오더라도 한 15조 정도인데 이게 한 20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요 공약표를 보고 바로 요러려면
지금은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고 여름에는 원래 전기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잠잠하지만 겨울쯤에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춤주춤거렸던 배당 쪽도 꽃을 피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BR이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PBR 단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나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지만 엄청 싸진 않다. 네, 원래 초창기 아이디어 상으로는 한 0.4배 정도에서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7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꽁꽁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전기 요금과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나중에 배당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요 부분이 맞물리면서 그때 한 0.4배였던 것보다 30%가량 싼 한국가스공사가 눈에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7월 9일 뭐 이런 상호간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할 때 우리 쪽에 자동차라든지 품목강세 좀 풀어줘 라고 하면서 대신 너희 LNG 우리가 받아줄게. 사줄게. 네, 요게 이제 큰 빅딜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도 때리고 뭔가 방위비도 올리고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이제 LNG를 떠넘기는 건데 요게 우리나라도 딱 공교롭게 맞물리는 게 한 90년대부터 쭉 끌고 오던 게 카타르하고 오만 쪽에 중동 쪽의 거를 썼었었는데 요게 이제 재계약을 딴 데 이제 할 수 있는 이 고계약 요건이 돼가지고 네, 계약이 풀리나요? 그렇죠. 계약이 풀리기 때문에 두리번 거리는데 미국 쪽에서 한 900만 톤 정도 이거 가져갈래라고 했을 때에 또 싸잖아요, 미국.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땡큐 하고 받아가면 왜 땡큐인가? 미국은 그 이후에 재판매에 대한 거를 풀어주기 때문에 싸게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저장했다가 딴 데 필요한 데다가 탁탁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를 놓고 볼 때도 그 당시에 2023년도에 14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플러스가 났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 LNG를 저장할 수 있는 단일 업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굉장히 득을 볼 수가 있다. 그 한전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진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시가총액이 겨우 4조인데 1년에 벌어들이는 거는 2조 3천억 정도 되면서 요게 가스비는 7월 9월 중에 올립니다. 이거는 가스비는 겨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여름에 올리는 거고 홀수에 딱 올리는데 7월 9일 중에 올리는데 요게 발전용 가스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이미 미수금을 많이 회수를 했거든요. 한 4천억인가 몇천억 정도 회수를 했는데 요 부분이 민간 쪽은 아직 그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의 미수금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발목을 잡혀 있던 건데 요 부분이 가스요금 인상만 되면 그냥 빵 풀리면서 PBR도 0.3배 시가총액 4조, 1년에 2조 3천억 버는데 더 이제 증익이 될 거다. 그런데 PBR 0.3에 배당 가능한 걸 체크하려면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에 1조 이상. 요렇게 됐을 때 요것들을 버무려 보면 이쪽도 겸사겸사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편하게 끌고 갈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더불어 가지고 아까 전에 SK 이터닉스라든지 가스를 하실 분들은 요 SK 디스커버리를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 쪽에 한 꼭지만 드리면 지금 주가는 좋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걔네들도 LPG 트레이딩 할 게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등 요금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가스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SK 가스의 실적이 조금 뭐 하향이든 뭐 플랫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를 좀 편안하게 끌고 가자. 인 거랑 끝으로 이제 LS 정도. LS가 LS 전선도 있고 뭐 LS 일렉트릭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데 LS가 현재 배당 성향이라든지 요게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오히려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되레 LS를 좀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네. 좀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던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의 명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뭔가 더 포퓰리즘 같고 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의가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 AI망을 이게 없으면 완전히 그냥 표현은 그렇죠. 원시부족 처럼 이렇게 완전히 국가 자체에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장기 그림, 뭐 5년 뒤 2030년도 그림 이런 게 아니라 2038, 뭐 2050년 이렇게 내다보고 첫 세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뒤따라야지 된다라는 것과 이게 자칫 잘못해버리면 해상 풍력도 뭐 나가리 되고 그 원전도 위태위태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료 더불어 가스 요금까지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에너지 뭐 전력 고속도로망을 잘 구축을 해야지만 나중에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해당되는 전력 뭐 정전 사태 이런 것도 안 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보는 뷰는 이쪽이 가스 요금이 먼저 오르고 7월 9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전기료도 오르게 된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고, 되레 이런 보수 정권이 잡으면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약간 포퓰리즘을 또 약간 믹스를 해줄 때에 되레 이쪽을 또 안 올리고 잡고 갔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반대로 올릴 걸로 세팅을 해서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이쪽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유동성이 하필 이 무거운 데에 이 타이밍에 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 따른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게 7월, 9월 중에 가스 요금, 그 이후에는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또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 PBR과 에너지 구축, 이제 앞단과 이렇게 놓고 보면 AI까지도 묶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 대유틸리티 시대라는 것에도 뭐 저 PBR이랑도 맞물리는 거고 배당이랑도 맞물리는 거고, 그 한국가스공사도 6에서 6.6% 정도 나오는데 한전도 올해는 6% 정도 예상되지만 내년도에 그 가격을 올려버리면 8%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국민이 주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소득을 좀 벌면서 이쪽으로다가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산 전액이 넘어올 수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처럼 조금 몇 대 몇 할 때 요 절대 비중이 조금은 넘어와줘 가지고 이쪽에서의 소득으로도 조금 생활이 소비가 일어나게끔 하는 첫 스타트를 이쪽에서 끊을 수가 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게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편안한 세팅이고, 저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G CNS를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뭐 오늘 뭐 10몇 프로 빠졌을 건데 종가는 안 봤습니다. 슬퍼서.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한 주도 안 팔았어요. 한전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그냥 이쪽은 좀 박아놓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라면 연기금도 이쪽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꾸준한 자금들. 저 PBR 요런 거 나올 때, 지주사 얘기 나올 때 아까 전에 정책 바벨 전략에 있어가지고 HDC랑 SK 디스커버리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두 종목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이 다라락 사고 있어요. 그 SK 디스커버리랑 HDC. HDC.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 자금 들어오네, 기관 애들 들어오네가 지금 세밀하게 보면 그것까지도 맞물려 버리는.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가 맞물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수급까지도 붙어버리니까. 그리고 연기금은 특히나 또 안정적인 이런 성향을 또 띠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쪽, 이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주사 내지 이 대유틸리티 시대의 수혜주 이쪽으로 좀 되고 있다. 사실 저도 유틸리티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정부에 의해 압력에 따라서 워낙 좌지우지되는 좀 기업들이었다 보니까 이 정부의 그 불확실성이 사실 좀 싫어서 선뜻 손이 안 나갔던 섹터였긴 했는데, 이번 정부가 워낙 또 큰 정부고 밑에 이제 국회의원서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하고자 하는 게 또 명확한 큰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 큰 흐름, 아까 뭐 AI, 상법 개정 저 PBR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쪽이 유틸리티라고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좀 또 달리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씀 공감하는 게, 예전에 은행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딱 그거 때문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은행 주가 지금 뭐 여전히 홀딩 하셔도 되고 증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쪽도 그게 이제 약간은 그게 풀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뀐 투자 전략으로 새로운 또 접근법에 있어서의 종목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수빈님의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 정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할 주제는 정부 정책 그 두 번째 파트인 상법 개정 저 PBR입니다. 앞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워낙 이제 정책 바벨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겠지만 저도 이 상법 개정 이슈가
정부가 이 AI만큼 굉장히 진심이고 계속적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 기업들은 앞선 창업가 1세대 경영 세대에서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들을 바뀌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당근을 한번 주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상법 개정으로 채찍을 주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특히나 되게 또 구체적인 방안들로 콕콕 집어서 가고 있는 만큼 기존에 특히 지주사들 워낙 더블 카운팅 이슈가 심했잖아요. 맞아요. 좋은 자회사가 있으면 상장시켜서 그 투자금 또 벌고, 사실상 그 더블로 계속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모회사의 몸집만 키워가는 이런 구조들이 기존에는 주주들에게 엄청난 좀 피해를 안겼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다 이제 명확하게 규제하고 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구조적인 이제 혁신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지주사 계속 장기적으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PBR 1배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모로 지주사에 대한 밸류 평가가 확실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까 잠깐 이제 SK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기업들도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대 AI 시대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든 간에 이 AI의 큰 트렌드에 탑승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영역을 이제 신사업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런 쪽으로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을 또 도약하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그룹사, 계열사, 그 중에서도 지주사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SK 그룹사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LG도 워낙 부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SK랑 LG가 기존의 주주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특히나 그 2차전지 쪽으로의 이 신재생 쪽으로의 큰 기업들 이제 분할 상장시키면서 기존 모회사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아픔을 분명히 줬던 기업들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앞으로 그거를 계속 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저는 그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성을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큰 정부 정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불확실하고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충분히 그런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내가 한 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또 무럭무럭 성장할 만한 기업을 내가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번 시기에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부 정책 중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된 이 저PBR, 그 중에서도 지주사들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도 그 지금 1번, 2번이 전부 다 정부 정책이셨는데 이 부분이 비단 지금 대통령 선거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허니문 랠리로 인한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수십 년간 제일 길 테마가 뭐냐 하면 정부 정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살짝 이제 갓길로 새서 말씀을 드리면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잖아요. 로봇이 24시간 뭐 만들어내고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절대 안 하는 게 뭐냐? 소비를 안 하거든요, 로봇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은 완전 늘어나는데 소비 수요는 완전 급감한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 침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단을 정부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B2G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뿌리든 뭘 하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색과 무관하게, 그리고 국가와 무관하게 국가 주도로서의 뭔가 돈을 뿌리는 것,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은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딱 이 부분입니다. 되게 길게 보세요, 이 부분을.
실제로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이 취임 이후로도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만한 흐름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신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여전히 따끈따끈한 재료이고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계속 대유동성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장님께서 준비한 키워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는 기관 리밸런싱과 개인 유동성입니다. 운용사들이 지금 대부분의 조금 잘한다는 곳들이 거의 10년 내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년 내에요? 10년 내에 최대 반기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용사 대표님들이라든지 매니저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 높은데 뭐 저희는 또 딴 데 가면 이거 좀 빠지면 팔고 싶고 한데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명 압축은 해 나갈 텐데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이분들은 또 실적 베이스라든지 데이터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요게 그 1개 분기 통과하면 또 다음 분기까지 한번 주식을 점프를 시키고 하면서 요거를 조금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 그리고 반면 일부는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돌리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얼마나 이 주가가 결국은 본인들이 보는 뭐 EPS 성장률이라든지 그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눈높이와 주가의 눈높이가 얼마나 괴리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 죄송스럽게도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EPS와 이제 주가가 치고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합치가 됐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는 볼륨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 IT가 좋은 부분들이 저희가 대유동성 장세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세팅을 했었고 유동성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해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현업에 있는 제가 뭐 저는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연구만 하는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운용하고 운용하시는 분들과 소통해 봤을 때에 그분들은 그 EPS 대비해 가지고 또는 퍼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아직 싼 위치에 있는 주식들을 담으려고 한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이는데 그 반도체 쪽에서의 12개월 뭐 퍼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11.2배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7.9배 정도인데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얼마냐? 보통 주가만 보고는 이거 뭐 당연히 한 13배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6.3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익은 또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니까 이익은 더 벌 건데 지금 대표 뭐 기관 매니저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큰 돈을 뭐 몇천억 아니면 조 단위로 운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해 봤을 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지주회사 SK스퀘어 굉장히 편안하게 업사이드 굉장히 크게 보고 지금 담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주식은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될 거고 죽은 애가 뚜껑 열고 관뚜껑 열고 나오기도 하고 이랬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뭐든 처음 이렇게 돌릴 때에는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SK하이닉스 안 보고 괜히 딴 거 당일날 많이 오르는 거라든지 뭐 업체명 말해서 그렇지만 오늘의 제주반도체라든지 뭐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나오고 하도 좋은 회사인데 진짜로 좋은 회사인데 그런 거는 전략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누구의 전략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런 기본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애들 그리고 한 줄에서 세 줄 평이 가능한 애들 컨셉이 명확한 그래서 SK하이닉스, SK스퀘어를 필두로 그 요 바로 전에 월간 주포에서도 반도체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와 이오테크닉스 요렇게 딱 요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요 부분도 아주 명확해요. 앞으로의 고도화되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소부장 열풍이 불고 국산 장비 써야 되고 했었는데 앞으로 고도화될 때 국산에만 매몰돼 있으면 못 따라잡는다. 그리고 격차를 못 벌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약간의 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먼 미래적인 관점이 벌써 반영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소재 단을 보자 했을 때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당연히 동진 세미캠도 있지만 뭐 약간 IR에서 그 소극적인 회사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뭔가 믹스되어 있으니까 하고 XX 치면 요거 해가지고 남긴 쪽만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한
반도체에서 많아도 한 3종목을 끌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분들이 뭔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 그냥 심플 하셔야 되세요. 메타의 AR 글라스 하면 그냥 어떤 기업이 딱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 하면 또 어떤 기업이 딱 나와줘야 되고, 그냥 하나씩만 하시면 되는. 근데 이 반도체 쪽에서 이 HBM 관련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네. 토모큐브 다음으로 네. 소개해 주셨던 기업도 있잖아요. 그 기업도 계속 보나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26,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모아라 하다가 제가 풍산으로 고객을 3분 잃었거든요. 진짜 큰 고객이었는데 3분을 잃었어요. 2달을 못 기다려요, 2달을. 그래서 여기에서 모아서 지금 한 2.5배 정도 났는데, 한 분은 돌아오셨는데 3분 중에 안 돌아오세요. 율촌화학 기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화학 26,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모으시다가 나중에 한번 빵 터지는 제일 1차, 마치 한국전력이 땅 터지고 LG CNS가 터지고 풍산이 터지고 뭐가 터지는, 솔트룩스가 터지는 것처럼 제 종목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먼저 ESS로 빵 터지는 그 시점에 뭐 사실은 30,000원까지 못 담으신 분은 31,500원에 빵 담으시고, 다 확인하고 할래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35,000원에 듬뿍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요즘에 대유동성 장세인데 왜 안 움직였느냐? 상속 증여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기준일 자체가, 왜냐하면 증여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 지어가지고 세금을 때리는데, 최근에 그게 풀렸거든요. 지난주에 그게 딱 풀렸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부터 해서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그때 이미 저는 수출 데이터를 확인이 끝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게 4, 5, 6월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인데 4, 5월에 이미 그 실적을 넘어섰어요. 분기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담아놨다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중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반드시 더 실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ESS 쪽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매년 47% 성장이거든요. 매년. 그 ESS 쪽이 글로벌하게는 보통 평균적으로 30%대의 성장을 보이는데, 국가적으로도 이쪽으로다가 50조를 돈을 투입하기로 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ESS 쪽으로, 얘는 그 LG 엔솔의 솔벤더로 독자적으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특허도 등록이 돼 있는 그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이 1차 업사이드를 내준 다음 2차 업사이드는 HBM4 쪽으로다가, 지금은 땡땡전자만 얘기했지만 뭐 땡땡릭스까지도 넘볼 수 있는 회사다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쪽도 저는 오늘 사고 왔거든요. 그래서 2%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딱 사고 싶을 때 따닥 사고 나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퍼가 4.3배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엄청 싸요. 엄청 싸요. PBR도 너무 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들, 관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많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저 PBR이랑 또는 배당이랑도 묶어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제가 사고 나왔고 현대모비스를 사고 나왔고 글로비스를 보유 중이긴 한데, 뭐 글로비스는 번외로다가,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PBR이 0.5배, 뭐 모비스는 더 이제 낮은 상태에서 그 현대차가 지금 배당이 한 6% 정도 맞아요. 나오고 기아가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사주 소가까지 하면 한 10%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샀느냐? 숫자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장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오늘 꽂혔어요. 그쪽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1차 유동성이 꽂히고, 그거는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상호관세 그거 조율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NG 받아오고 요쪽 풀어줘 할 때 뭔가 딜이 좀 괜찮게 풀리는 게 아닌가와 그 모든 게 이게 연결돼 있죠. 기간 리밸런싱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을 믹스를 해줘야 된다. 와, 지금 개인 유동성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미들이 샀다 이러면 이제 꼭지야. 고점이다. 조롱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뭐 외국인 기관,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컨셉이 외국인 수급이다 라고, 유동성이다라고 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약간 플랫해지고 개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쪽에서도 지금 M7은
요렇게 주가가 약간 멈춰 있는데 아크케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혁신 성장 요쪽으로는 ETF가 완전 치고 가는데 그쪽 종목들이 다 개별 종목들이고 개인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기관의 자금이 멈춰 있을 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뭔가 국가 정부가 이렇게 멱살을 잡고 수요를 끌고 가야 될 때에 기본소득적인 관점에 있어가지고도 기본소득을 뭐 몇백만 원 주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뭐 25만 원 줄게 뭐 몇십만 원 줄게 할 때 그 자금들이 모아서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요 부분이 또 예전에 코로나 시절처럼 밈주식 밈코인화 돼가지고 이제 주가를 뭔가 단기 유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게 주가가 2천이 깨질 것 같고 정말 제2의 IMF가 올 것 같고 하면 그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유동화 자금이 굉장히 저 바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텐데 지금 어차피 이 지수 레벨 자체를 정부와 기관, 외국인 이런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저점을 딱 받쳐주니까 항상 개인분들도 영리해졌죠. 지금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투자에 접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정보의 확산 속도 그리고 돈의 유동성 확산 속도 전부 다 굉장히 빠르고 증가되어 있는 타이밍에 개인까지도 그런 여러 잉여 자금들을 이용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잉여 자금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금화된 자금 그 건전한 이제 장기 투자 자금 요게 맞물리면서 개인의 유동성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외국인 기관 종목 저도 당일날 스크리닝을 하고 그들 중에서도 등락률 순으로 해가지고 또 조회 순이라든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거랑 두 개를 매칭해가지고 실전에서도 접목하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외국인 기관의 자금이 멈추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개인의 유동성이 굉장히 건전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요 점도 하나의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에 유동성 장세가 다시 도래했는데 그 4년 전에도 사실 이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그 강세장 거의 개인이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투자자 예탁금도 65조 원을 돌파한 만큼 개인의 유동성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 개인이 샀다고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투트랙 여기에서도 바벨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금 쪽 그다음에 개인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데 개인의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면 뭔가 개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 기관이 안 사거나 팔았으니까 꼭지 같고 또는 지금 지수가 월간 단위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울 경우 저한테도 동료 직원분들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아니면 투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이 되면 버블장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딱 1번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실체를 의심하면서 가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저희가 상법 개정도 공부하고 저 PBR, 배당 온갖 거 다 공부하고 AI도 공부하고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에너지까지 해서 막 공부하고 합당해 보이니까 조방원도 세팅을 딱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게 아무도 이거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 때 바이오 뭐 이런 것처럼 코로나니까 관련된 종목을 달려들었다시피 뭔가 실체가 없고 연속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달려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번 대전제 실체가 없는데 남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볼래. 그리고 이게 안 하면 좀 불안한 뭔가 중독성 그래서 회사 출근하고도 화장실 가가지고 한 20분 주식 보다 오고 이게 투기장이고 버블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뒷단은 뒷단이고 맨 앞단 실체를 본인이 의심하는데 돈은 또 넣고 있다. 지금은 의심하지 않고 건전하게 자금을 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투기장 버블장이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깨진 장세를 경험하면서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도 저한테 최근에 연락 오는 거 보면 그 코로나 때는 저한테 지금 해야 돼? 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물어봐요. 요거 봤는데 좀 어때? 요건 왜 올라가는 거야? 지금 뭐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공부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 한국 주식이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드디어 황골 탈퇴한다. 진짜 이제 제자리로 온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면서 이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경기 민감주를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오늘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수급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저도 이 유동성을 가장 1순위로 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면서 새로운 바닥 주식들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반도체, 건설, 내지 철강 이거 다 경기 민감주네? 왜 올라가지 하고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단을 뚫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또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금리 인하 시대이고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게 그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붙을 수 있겠구나.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주가는 차트로만 보면 신고가를 뚫고 너무 비싸 보이는데 이 이익 대비 이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과거 고점보다도 사실상 거의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만 봤을 때에도 충분히 경기 민감주 섹터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금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런 주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점점 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자금은 결국 바닥을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특히나 또 기존의 주도주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밸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전같이 진짜 투기 장세였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더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판단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투자 아이디어도 비슷한데 새롭게 올라갈 주식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연습을 하시거든요. 그 관점에서 저는 경기 민감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건설, 철강, 자동차 이쪽이 또 정부 정책이랑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이 저PBR 주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유념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지금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를 믹스를 할 때 주가가 그런데 신규 진입자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업에 있으니까 이런 온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지금 큰 변화가 예전에 그냥 단기 갑자기 올랐을 때에는 전혀 문의가 없었던 부류, 미국채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정리를 하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채권밖에 안 해봤어. 뭐 국내 뭐 이런 그리고 적금밖에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넘어오는데 그런 자금이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을 때 대유동성 장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것들을 다 따라잡고 저 뭐 한 맡기자마자 50% 벌었습니다. 이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규 자금 들어오면 깨먹는 데에 되게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먼저 안전마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금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손익비도 계산을 하고 그 하락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올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쪽으로다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기관들의 리밸런싱 자금과 신규 개인의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채도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 깨먹어야 되고 주식은 삼성전자조차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지금 넘어오시는 거거든요. 이 바로 직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 2차 전지 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이거 자르고 넘어오시네요 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의 유동성에서는 그 지수랑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지향형이신 분들이 신규로 진입하시는 그런데 그 자금들이 말씀하셨던 쪽에 첫 세팅을 저 같은 매니저들이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니까 이쪽은 지속적으로 봐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경준 부장님 또 한 달 만에 모시고 7월 월간 주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나눈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보니까 확실히 저희 둘 다 주목하고 있는 대표 분야가 국내 정책 관련 수혜 쪽, 그 중에서도 AI, 상법 개정 관련 저PBR.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바벨 전략
택하시면서 쭉 끌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 또 경기 민감 관련해서 지금 또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주식들도 충분히 많으니 여러분들 이 대유동성 축제의 장세에 좀 더 편하게 투자해서 7월에도 좋은 성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할 때 요렇게 투자해라라고 세 가지를 딱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예 뭐 망하지만 않으면 되고, 나의 판단이 뭔가 공부를 딥하게 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딱 했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급격히 되면 투자인 거니까, 공부를 열정을 갈아 넣은 거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뭐라고 하고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이 사람이 뭘 판단하느냐? 이 사람이 갚을 놈인지 아닌지, 돈 빌려줄 때.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빌려줄 때 얼마 동안에 빌려주느냐? 내가 한 달만 쓸게. 1년간 쓸게. 여기에 따라 완전 다르잖아요. 뭐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듯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마냥 이렇게 이자도 안 갚고 상환도 안 하는데 계속 빌려주면 안 돼요. 명확하게 나는 요 놈한테, 요 기업한테 뭐 6개월짜리 빌려줬어, 얼마짜리 빌려줬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얼마나 빌려줄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엄마 아빠가 경준아 요즘 잘 번다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냥 선뜻 뭐 내드릴 수는 있는데 돈을 이렇게 친척분이 갑자기 몇 천만 해달라, 그렇잖아요. 이게 기업이 투자할 때 유동성 장이고 해서 신용의 그 유혹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회사가 내가 연끌을 해가지고 내 돈을 빌려줘도 될 믿을 만한 회사인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함부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놈이 믿을 만한 애인지, 빌려줄 만한 애인지, 얼마 기간 동안 빌려줘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빌려줘야 될지, 딱 요 세 개를 가지고 주식 투자 기업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김경준 부장님과는 또 다음 달에 저희가 월간 주포, 그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월간 주포로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또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또 부장님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7월 성공 투자를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